국종원 대회비 사건 번호 032 방이동 먹자골목 공세시반 대인 사고. 피해자 택시 기사 박철수는 결국 보험사 전산 화면 속 사고 번호 하나로만 남았고, 몸을 던진 김도우는 끝까지 자신도 피해자라고 믿으려 했으며, 이 모든 판을 기업형으로 설계한 보험 브로커 회사 팀장 장 과장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다른 사고 건수를 실적표에 옮겨 적고 있었다. 이 영상은 실존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허구적 팩션입니다. 실제 인물과 기관과 무관합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일어난 한 번의 접촉 사고는 처음에는 경미한 야간 교통사고처럼 보였다. 비 오는 새벽, 골목길에 서 있던 남자가 택시 앞으로 뛰어들었고, 현장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사흘 뒤 강동구 대학병원에서 척추 손상과 장애 가능성을 주장하는 대인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방향을 틀었다. 몇 달에 걸친 조사 끝에 드러난 것은 송파의 골목과 강동의 병원, 그리고 여의도의 보험 브로커 회사 사무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 사고 건수를 실적으로 관리하던 기업형 보험 사기 구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여러 사건과 해외 공조 수사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민간 사건 분석 전문가 정윤호입니다. 제가 다뤘던 업무 중 일부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오늘은 공개 가능한 사건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사건은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 대인 보험 사기 조직 사건입니다. 박철수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개인 택시 기사였다. 나이 54, 혈압약과 위장약을 한 주에 며칠씩 챙겨 먹으면서도 밤 운전대를 놓을 수 없었다. 딸은 인천의 한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쉽게 되지 않아 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문정동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내내 서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박철수의 하루는 저녁 8시에 시작돼 다음날 아침 6시에 끝났다. 강동구 차고지에서 차를 빼 송파구 가락시장, 잠시력, 방이동 먹자골목, 강남역을 도는 것이 그의 주요 노선이었다. 월세 대신 전세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통장, 카드값과 관리비 고지서, 아이들 교통비를 생각하면 야간 운행을 줄일 수가 없었다. 좀 덜 벌면 덜 쓰고 살면 되지 않냐는 말은 실제로 그 상황에 서본 사람들에게는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박철수에게 야간 운행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박철수는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강남역 근처 이면도로였다. 술에 취한 40대 남자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갑자기 차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박철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남자는 보닛에 손을 짚고 쓰러졌다. 그때 박철수는 주저없이 구급차를 불렀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뿐이었다. 보험 처리도 순조롭게 끝났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박철수는 국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대답했다. 강남에서 취한 사람 하나 살짝 친 거 있었는데 구급차 불러서 잘 처리했어. 괜찮대. 아내는 반찬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요즘 뉴스 보면 대인 보험 사기 많다던데 일부러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조심 좀 하지.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먹고 살려고 바쁜데 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화는 박철수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었다. 며칠 뒤 박철수는 동료 택시 기사들과 차고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60대 초반의 선배 기사가 말했다. 박 기사, 요즘 골목길 조심해야 해. 일부러 부딪히는 애들 있다니까. 특히 새벽 시간대. 박철수는 반찬을 집으며 물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는 기사가 당했어. 강서구 쪽에서 젊은 애가 갑자기 뛰어들더래.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사흘 뒤에 병원 입원했다고 연락 왔대. 300만 원 넘게 물었다더라. 박철수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다. 증명을 못해. 블랙박스에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찍히니까 고의인지 실수인지 구분이 안 돼. 결국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고 끝나는 거지. 그날 밤 박철수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생각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산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겠지. 그래서 그는 골목길에서 속도를 더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이번 달 학원비 입금 안 됐어요. 박철수는 신호 대기 중에 답장을 보냈다. 미안. 이번 주 안에 보낼게. 아빠가 좀 바빠서. 사실 바쁜 게 아니었다. 돈이 없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빠듯했다. 아들 교재비, 아내 병원비, 자동차 보험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머리가 아팠다. 그래도 박철수는 운전대를 놓을 수 없었다. 이 차가 이 밤 운행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고가 난 날은 3월 둘째 주 월요일 밤이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날 새벽 3시 30분 그는 잠시역 인근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렸다. 센트럴시티행 고속버스를 탄다는 청년이었고 요금은 카드로 2만 원 조금 넘게 나왔다. 손님을 내려준 뒤 그는 습관대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차를 돌렸다. 비 오는 새벽에 아직 안 들어간 손님이 있는 동네였다. 송파구청 사거리를 지나 석촌호수 동호 옆 도로를 따라가다 방이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2차선 도로로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 화면 좌측 하단에는 시간 3시 38분이 떠 있었다. 방이동 109번지 일대, 사람들이 흔히 방이동 먹자골목이라고 부르는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와이퍼 속도를 한 단계 올렸다. 치킨집 간판, 곱창집 간판, 이자카야 입간판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어 번져 있었다. 먹자골목 앞에서 그는 속도를 시속 30km 아래로 줄였다. 야간 기사들끼리 공유하는 규칙이 있었다. 유흥가,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는 무조건 속도 줄여라.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는 그 규칙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방 오른쪽 치킨집과 이자카야 사이 좁은 골목 입구에 회색 패딩을 입은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는지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박철수는 속도를 더 줄였다. 사람 있네. 조금만 더 떨어져서 지나가야겠다. 문제는 그 다음 1초였다. 남자가 갑자기 몸을 꺾어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안으로 사람 그림자가 순식간에 들어왔다. 박철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깊게 밟았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타이어가 짧게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남자의 상반신이 본닛 위로 살짝 들렸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충격은 예상보다 작았다. 몸으로 느끼기에도 꽝이 아니라 툭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심장은 그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해졌다. 박철수는 비상등을 켜고 방이동 먹자골목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남자는 이미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젖은 바닥에 손바닥을 한번 짚고 일어나더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허리를 천천히 돌려보기도 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가 손을 내저었다. 아, 예, 제가 갑자기 뛰어들어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사님. 박철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도 구급차 부르죠. 이럴 땐 그냥 병원부터 가보셔야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더 세게 저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구급차 부르면 오히려 혼나요. CCTV 다 찍혔잖아요. 제가 갑자기 튀어나간 거. CCTV. 야간 기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어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연락처만 서로 남겨두시죠.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괜찮으면 먼저 전화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입력 화면을 열었다. 둘은 번호를 주고받았다.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남자가 방역 방향으로 꽤 안정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확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일이 거기서 끝날 거라고 믿었다. 동시에 여의도 국제금융로에 있는 16층짜리 빌딩 12층에서는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보험 브로커 회사 청해의 손해 사정. 유리문 뒤 사무실 한쪽에서 팀장 장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파일 이름, 2분기 대인 사고관리 최종, 객마다 날짜, 지역, 차량 종류, 역할자 이름, 예상 합의금, 진행 단계가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세례는 이렇게 써 있었다. 3월 14일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 택시, 역할자 김도훈, 예상 합의금 300만 원, 상태 투입 예정. 장 과장은 야근 중인 직원에게 물었다. 송파 방이동 건 투입 시간 어떻게 됐지?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새벽 3시 반쯤입니다. 택시 회전 많은 시간대라고 합니다. 몸쓰는 쪽 친구한테 시간과 장소 다 전달했습니다. 장 과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뜨면 바로 보고해. 접수 전에 우리가 먼저 병원이랑 연락해야 하니까. 그날 아침 여의도 사무실에는 오전 10시에 정기회의가 있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이번 달 목표 건수 15건, 현재 진행 9건. 장 과장은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다. 다들 수고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이번 달 목표까지 아직 6건 남았어요. 적극적인 친구들 더 모집해야 합니다. 특히 20대, 30대. SNS 활용도 고려해보고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팀장님, 요즘 단속이 좀 센데 괜찮을까요? 장 과장은 여유 있게 웃었다.
우리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요. 법률팀이랑 다 협의했고 이선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과거 케이스 보세요. 강남에서 1,500 나온 건, 인천에서 2,000 나온 건 다 잘 처리됐잖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 과장은 노트북을 열어 과거 사례들을 화면에 띄웠다. 날짜, 지역, 합의금, 처리 결과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가 하는 건 사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역할자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장 과장은 법률팀 변호사와 따로 만났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번에 새로 모집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동의서 꼭 받으세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아니라 개인 책임으로 넘어가게끔. 장 과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럼 병원 쪽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강동구 쪽 2곳이랑 구로구 1곳 협의 끝났습니다. 진단서는 문제 없이 나올 겁니다. 물론 과장하지 않는 선에서요. 장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그는 여의도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송파 방이동 골목에서는 김도훈이라는 남자가 차 보닛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방이동 골목 바닥에서 남자의 몸이 보닛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던 그 순간 여의도 12층 사무실에서는 그 장면이 3월 송파 건수 1이라는 숫자로만 계산되고 있었다. 박철수는 강동구 암사동 집으로 돌아가던 새벽 동안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10분. 아내는 7시 넘으면 출근해야 했다. 김이 빠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자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방이동에서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오긴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했어. 그래도 오늘 중으로 회사에 사고 얘기는 해둬야지. 아내는 반찬을 그의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말했다. 요즘 뉴스 보면 대인 보험 사기 많다던데 조심 좀 하지.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하더라고. CCTV 얘기도 먼저 꺼내고 설마 그런 사람이겠어. 사흘 뒤 오후 2시 택시 회사 사무실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박 기사님, 방이동 사고건 대인 접수 들어왔습니다. 예, 그분 괜찮다고 지금 강동구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척추 통증, 장애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블랙박스 영상하고 경위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방이동 골목에서 들었던 괜찮다는 말이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사고 당일 새벽 김도훈은 방이동 먹자골목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사고 이틀 전 장 과장과 여러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다. 살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 장 과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법안에서 머리를 조금만 쓰면 숨통 트이는 방법은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한 번만 잘하면 밀린 카드값이랑 대출이자 어느 정도 정리될 수도 있고요. 김도훈은 서울관악구 봉천동 반지하에서 아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배달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공장 단기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쉬는 날이 더 많아졌다.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는 꾸준히 빠져나갔고 카드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도훈이 허리를 다친 날은 작년 10월이었다. 그는 관악구 일대를 돌며 치킨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저녁 8시 5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으로 배달을 올라가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고 치킨 2박스와 음료수를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4층과 5층 사이 계단 한 칸이 깨져 있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발을 헛디뎠고 몸이 뒤로 기울었다. 치킨 박스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김도훈은 허리부터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허리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다. 손님은 문을 열고 내려와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치킨 다 엎어졌네.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도훈은 계단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올게요. 병원에 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지만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는 말했다. 허리 디스크 의심됩니다. 최소 3개월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드는 일은 당분간 중단하셔야 합니다. 김도훈은 진료실을 나오며 멍하니 복도에 섰다. 3개월. 그 기간 동안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문자 왔는데 150만 원 넘게 나왔어. 김도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나도 지금 생각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전화를 끊고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봤다. 대출 앱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다. 카드론 연체 1일차, 이자 3만 5천 원 추가. 그는 화면을 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준비물 사가야 돼. 물감이랑 도화지. 김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가 사줄게. 하지만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다. 딸은 다시 숙제에 집중했고 김도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한 달이 지났다. 김도우는 쿠팡 단기 일용직을 알아봤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수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다. 이틀 일하고 사흘 쉬고 사흘 일하고 나흘 쉬는 시기였다.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다. 카드 연체 문자는 매일 왔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남았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 그때 장 과장의 전화가 왔다. 김도우는 지인의 소개로 번호를 받았다. 처음에는 의심했다. 하지만 장 과장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득력이 있었다. 사고를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 과장은 직접적인 단어를 피했다. 이미 난 사고를 잘 처리하자는 거죠.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상받도록 도와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요.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합법이라는 단어는 반복됐다. 한 번만 넘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크게 다치자는 얘기 아닙니다. 각도랑 속도는 우리가 다 계산해 놨고요.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고 합의금도 최대 300만 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걸 도훈 씨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300만 원. 김도훈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맴돌았다. 카드값 150, 대출 이자 100, 전세 보증금 차액 200, 딸 학원비 밀린 거 60. 그는 메시지로 지도 사진 하나를 보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9의 7. 방이동 먹자골목 한가운데 치킨집과 이자카야 사이 좁은 골목 입구가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 새벽 3시 반쯤 택시 많이 돌아요. CCTV 각도도 확인해놨습니다. 차가 골목 안으로 두세 기둥쯤 들어왔을 때 몸을 한 발 정도 앞으로 내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김도우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는 못했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밀린 학원비 문자, 신용카드 연체 문자, 집주인의 독촉 전화가 머리를 옥죄고 있었다. 그 새벽 그는 방역 1번 출구에서 내려 먹자골목 방향으로 걸어갔다. 비는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다. 골목의 고깃집과 호프집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몇몇 가게 앞에만 의자가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다.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지도에서 빨간 원으로 찍혀 있던 자리는 생각보다 좁았다. 치킨집 간판 아래 바닥에는 맥주 상자가 몇 개 쌓여 있었고 머리 위에는 CCTV 카메라가 도로 쪽을 향해 붙어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과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3시 37분.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딸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준비물 사가야 돼.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택시였다. 내비게이션 화면처럼 그 택시의 움직임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따라오고 있었다. 김도우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다가 차가 특정 지점을 지날 때 몸을 앞으로 한 발 내밀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 장면을 수십 번 돌려볼 때 나는 그 한 발이 개인의 충동이 아니라 여의도 빌딩 12층에서 계산된 숫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송파경찰서 조사실에서 두 사람을 마주 앉혔을 때 방이동 골목의 비 냄새가 조사실 형광등 아래까지 따라 들어온 것 같았다. 박철수의 진술은 일관됐다. 속도를 줄였고 사람이 보여 더 줄였고 갑자기 튀어나왔고 본인이 잘못이라고 말했고 끝까지 구급차를 거절했다는 이야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어디선가 들었던 보험 사기 얘기가 머릿속을 스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앞에서 넘어져 있는데 이 사람 사기꾼인가부터 의심하는 게 제 스스로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게 지금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김도훈의 진술에는 빈칸이 많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다. 갑자기 몸이 앞으로 나갔다. 나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었다.
방이동 먹자골목, 치킨집이랑 이자카야 사이 그 자리. 왜 거기 서 있었습니까? 그냥 걷다가 멈춘 겁니까? 아니면 누가 알려준 자리입니까? 한동안 침묵이 있었다. 끝내 그는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지도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요. 거기가 CCTV 사각도 없고 속도도 적당히 나오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이어 그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문자 대신 다른 앱으로도 한대요. 저는 전화로만 받았지만요. 알고 보니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서 이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보험사 특별조사팀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요청했다. 영상은 송파경찰서 교통사고계로 넘어갔고 나는 이틀 뒤 분석 결과를 받았다. 회의실 모니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다. 시간 표시 3시 40분 4초. 화면 우측에 회색 패딩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남자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다. 택시가 화면 중앙으로 들어왔다. 속도는 시속 28km. 남자의 몸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석관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여기 보십시오. 남자가 움직이기 직전 약 0.3초 동안 망설이는 동작이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어깨가 긴장했다가 풀립니다. 순수한 사고라면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다. 남자의 몸이 차 앞으로 들어갔다. 충격 순간 남자의 팔이 보닛을 살짝 짚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 충격을 완화하는 동작입니다. 본능적으로 다치지 않으려는 거죠. 실제 사고 피해자들은 이런 동작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 분석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김도훈의 진술과 합쳐지면 충분했다. 나는 강동구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김도훈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이었다. 병원 행정실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환자 김도훈, 입원 기간 3일,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디스크 지병, 예상 치료 기간 6주. 나는 진료 기록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 정도 충격이면 6주 치료가 필요합니까? 의사는 잠시 기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웃했다. 엑스레이나 MRI 결과상으론 큰 이상이 없는데요. 디스크 지병이 있네요.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다. 과장된 진단. 이것도 구조의 일부였다. 나는 보험사 내부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보험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40대 남성이었다. 우리는 송파구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제보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더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비슷한 패턴의 사고가 12건 더 있어요. 전부 새벽 시간대, 전부 택시, 전부 골목길. 합의금은 평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나는 서류를 펼쳤다. 날짜, 장소, 피해자, 가해 차량, 합의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 케이스들 공통점이 뭡니까? 제보자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전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거쳤어요. 그리고 병원도 몇 군데로 한정돼 있고요. 조직적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졌다. 여의도 사무실, 법률팀, 협력병원, 역할자 모집, 그리고 실행. 방이동 골목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일부러 사고가 났던 시간과 비슷한 새벽을 골랐다.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치킨집과 이자카야 사이 골목 입구에는 물이 고인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김도훈이 섰던 자리에 서봤다. 치킨집 간판이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저 멀리 방역 방향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왔다. 멀리 떨어진 여의도 빌딩에서는 고층 빌딩 1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을지 모를 시간이었다. 사무실 안 화이트보드에는 2번 분기대인 처리 건수라는 제목 아래 송파, 강남, 인천, 수원 같은 지명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두 장면을 함께 떠올렸다. 송파 방이동 109-7 새벽 3시 40분 비 오는 골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전 10시 회의실. 한쪽에서는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고가 숫자로 적힌다. 이 사건에서 김도훈은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무너졌다. 박철수는 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로 밤에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 사람 그림자가 전부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택시 회사 전산에는 대인 사고 1회라는 기록이 남았고 보험료는 올라갔고 대차 순서는 뒤로 밀렸다. 장 과장은 조직적인 공모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서 계속 윗선까지 수사 중이다. 그가 관리하던 엑셀 파일은 서버에서 삭제됐지만 비슷한 이름의 파일과 비슷한 구조의 회사는 여전히 다른 빌딩, 다른 층에서 새로 열리고 있다. 판결이 나고 3개월 뒤 나는 우연히 박철수를 다시 만났다. 송파구 가락시장 근처였다. 그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내리고 나를 알아봤다. 팀장님, 박철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삽니다. 운전은 계속해야 하니까요.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손님이 길에서 손들어도 골목에 사람이 서 있어도 자꾸 의심부터 하게 돼요.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김도훈 가족은 봉천동 반지하에서 더 좁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판결 이후 김도훈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보험 사기 전과자. 어느 공장도 어느 회사도 쿠팡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일하러 가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제 인생 전부를 날렸어요. 팀장님,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여의도 방향으로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 12층쯤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엑셀 파일을 열고 다음 달 목표 건수를 적어넣고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단속으로 100여 명이 넘는 공모자가 적발됐지만 모집 방식만 바꿔 같은 판은 계속 돌아간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화와 지도 사진 대신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앱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사고, 장소를 공유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수법은 진화하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기업형 보험 사기는 골목에서 넘어지는 사람의 몸만 보고는 보이지 않는다. 여의도의 회의실, 엑셀표의 셀 하나, 역할자라는 단어, 예상 합의금이라는 제목, 그 숫자들 사이 가장 아래층에는 야간 운전대를 잡은 기사와 빌린 돈에 쫓기는 가장의 시간이 깔려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순 가담만으로도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 사건의 기록을 여기까지 남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이역 1번 출구를 나와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방이동 먹자골목은 지금도 늦은 밤과 이른 새벽 차와 사람이 뒤섞인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골목 어딘가 좌표 위에 서 있을지,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이번 달 건수 1이라고 적어 넣을지 모른다. 기록을 닫는다. 하지만 다음 창은 이미 열려 있다. 좋아요, 구독으로 기록을 이어가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건에서 기다리겠습니다.